안녕하십니까. 이포디에스 뉴스 배종인입니다. 절기상으로 입춘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날씨가 춥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다음 주면 3월에 접어들며 무겁고 두터운 옷을 벗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바꿔 입게 될 것입니다. 계절이 따뜻하게 변화하는 것처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도 다시 따뜻한 온풍이 불어 활력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찾을 어떠한 뉴스가 있는지 월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월의 탑기사입니다. 아날로그 인베디드 칩 메이커 신규 팹 구축 박차라는 기사입니다. 반도체 불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최근 아날로그 인베디드 칩 메이커들이 캐파 확장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피니온은 독일 드레스덴의 12인치 신규 팹 증설을 예고하고 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도 최근 차기 12인치 팹 부지가 미국 유타주 리하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타주 투자는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도 기존 12인치 팹 근처에 신규 팹을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파운드리와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팹 캐파 확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미국 콜로라도 제조시설에 8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천억 원을 투자했고 울프 스피드도 모크벌리에 1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온세미도 우리나라 부천에 신규 SiC 팹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약 1조 4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다음은 2월의 유료 기사입니다. 2월 들어 유료 구독자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구독이 저희 기자들이 취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미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유예 지속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지난 1일 세미콘 코리아 마켓 트렌드 포럼에서 김창욱 보스턴 컨설팅 그룹 상무는 반도체 시장의 50%에 달하는 중국의 자립을 제재하기 위해 미국의 중국 견제는 계속될 것이며 당분간은 현 유예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예를 통해 미국의 칩 기업들이 10억에서 30억 달러의 손실이 추정되고 미국 반도체 장비사들은 연매출 규모의 30% 정도인 50에서 11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팹도 200에서 3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자립 시 미국 기업들의 손실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기사는 얼굴 인식 인증 2020년 이후 급증이라는 기사입니다. 본지가 한국인터넷진흥원 얼굴 인식 인증 서비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16년간 총 136건의 인증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중 현재의 유효 인증 건수는 75건이며 인증 기업은 총 91개사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인증 건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0건에서 2022년 20건으로 2배 급증했고 코로나 팬데믹이 절정에 달한 2021년에는 2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반도체 기술 바이오 융합 촉진 장기칩 1조 시장 온다라는 기사입니다. 장기칩은 전자회로가 놓인 칩 위에
간, 폐, 신장 등 다양한 인체의 조직 세포를 배양해 특정 장기의 기능과 특성을 모방하고 생리적, 역학적 반응까지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장기칩은 반도체 미세 공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미세 공정은 채널 등 인위적인 구조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점을 이용해 모세의 혈관과 같은 파이프 형태의 좁은 채널을 만들고 유체 흐름 등을 구현해 장기 조직의 미세 환경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장기칩은 해마다 2억 마리에 달하는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데요.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2030년 약 1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김혜재의 인사이트입니다. 김 기자, 이번 달에는 국내 이통 3사가 2022년 경영실적을 내놨다고요? 네, 2월 초 국내 이통 3사인 SKT, KT, LG유플러스는 2022년 각 매출과 영업이익을 공개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합산 영업이익이 4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통신사별 실적을 보면 SKT는 2022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연간 매출 17조 3,05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6,12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매출 25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1조 6,90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매출 13조 9,06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81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통 3사는 이런 호조에 대해 여전히 유무선 사업 비중이 가장 크지만 미디어 콘텐츠 등 전 사업에서의 성장도 동력으로 꼽았는데요. AI, 메타버스 등 ICT 기술 기반으로 플랫폼, 콘텐츠, 미디어 사업에 집중하며 사업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SKT는 AI 컴퍼니로의 도약을 위해 첫 한국어 GPT-3 기반 성장형 AI 서비스 ADAS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요즘 화제인 챗 GTP와 같은 초거대 AI 모델과 접목해 고도화하고 올 초 멀티모달 기술도 장착한다고 전했습니다. 퀄컴과 함께 개방형 로보틱스 데이터 플랫폼 개발에 나서기도 했고 로봇에 부착해 화재 감시 등을 지원하는 AI 로봇 키트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김 기자, 작년 이통 3사의 이러한 역대급 실적은 5G 요금제 가입자 수 증가가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되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존 대비 높은 금액으로 책정돼 있는 5G 요금제 가입자 수의 증가가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기부의 2022년 12월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작년 이통 3사의 고객용 휴대폰 가입자 수는 총 4,922만 명에서 4,822만 명으로 약 100만여 명이 감소했으나 5G 가입자 수는 2,086만 명에서 2,790만 명으로 약 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가입자 수의 감소세에도 최고 실적을 기록한 것을 보면 이통 3사의 5G 요금제를 통해 높은 성적을 거둔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G 요금제가 기존 대비 높은 금액인 것에 비해 체감하기 어려운 속도에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5G 요금제는 첫 출시부터 기존 4G보다 100배 빠른 속도 등을 앞세우며 홍보가 이뤄졌지만 실상 이에 해당하는 28G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상용망 구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과 속도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작년 말에는 2008G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해 SKT는 제한, KT가 LG유플러스는 취소가 확정된 바 있어 이에 따라 진정한 5G 속도를 누리지도 못하는데 요금제만 비싸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 이통 3사는 일반 요금제 대비 저렴하다는 5G 중간 요금제로 온라인 요금제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요금제와 비교했을 때 월 2만 원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거나 적용 혜택이 부족해 가입자 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과기부는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점을 이유로 다양한 가격의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결국 SKT는 추가로 작년 12월 요금제에 결합 할인 혜택을 적용했으며 2월 22일 LG유플러스도 가족 결합 혜택과 요금제 종류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건이 너무 많다는 목소리가 뒤따르는 등 여전히 협의점 찾기가 쉽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젊은 층을 시작으로 비교적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기 시작했는데요. 어제자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해 통신시장 과점 구조를 깨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이통3사, 소비자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5G 가입자 수가 정말 많이 늘어났네요. 이통 3사가 어떻게 과기부 그리고 소비자와 타협해 나갈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목할 만한 기사를 살펴보는 포커스입니다. 앞으로 15년 뒤에는 앰비언트 컴퓨팅으로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1월 31일 이포디에스 뉴스 웨비나에서는 김학용 IoT 전략연구소 소장이 앰비언트 컴퓨팅 기술 개념과 사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란 기존에 있던 기술을 활용해 일상생활에서 연결되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 및 사용자에게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존, 구글, LG전자, 삼성전자 등 혁신 기업들이 앰비언트 기술을 채용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앰비언트 컴퓨팅은 스마트 홈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용자 음성을 인식하는 AI 비서를 기반으로 AI 스피커 및 웨어러블 기기가 발전하고 스마트폰의 사용 빈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시스템 반도체 상생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CES 2023 등 다양한 업계 동향이 공유됐습니다. 참여자들은 AI 반도체 비전에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개인화된 인공지능, 네트워크 및 컴퓨팅 리소스의 효율화 요구가 증가하며 빅데이터 연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엣지단에서의 클라우드, AI 서비스 모델이 활발히 창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인텔, 퀄컴 등에서 엣지단 NPU 기술을 주목하고 있다며 국내 팹리스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엣지 AI이며 본격 시장 성숙은 3, 4년 정도, 피크는 10년 후 정도로 예측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첨단 산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개발직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인재만으로는 IT 인력을 충원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중소 스타트업에서는 해외 개발자 채용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외국인 고용 쿼테즈 등 각종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반도체 인력난 해결을 위해 각종 규제 해결 및 적극적 입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2월의 인물입니다. 2월의 인물은 박동주 5G 포럼 생태계 전략위원장입니다. 박동주 위원장은 5G 생태계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중소 중견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되는 5G 특화망을 국내외에 소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용할 만한 글로벌 5G 기반 IIoT 적용 사례에 대해 박동주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에서 5G 특화망을 시작한 지가 약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면서 이 특화망에 대한 사업이 요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독일이나 일본보다는 약 2년 정도 늦게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만 5G 특화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태계가 아직까지 구축이 미흡한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5G 특화망을 고객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SI 업체에서 나서서 이런 솔루션들을 취합하고 한 군데에서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고객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5G 특화망을 적용시키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 생태계 전략위원회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동주 위원장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이야기는 홈페이지 인터뷰 기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주 위원장님은 오는 3월 10일 개최되는 2023 IIoT 이노베이션 데이에서 5G 특화망 생태계를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기술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2월 10일 장병남 코드주 대표와 LTE 통신망으로 커넥티드카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장병남 대표는 LTE 캐데먼 모뎀과 보다폰 글로벌 IoT 심, ESP32 저전력 MCU와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구형차에도 가능한 커넥티드카 구현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이에 대해 장병남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LTE 캐데몬을 많이 이용하세요. 요즘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를 센서나 다양한 이제 디바이스를 통해 수집을 해서 이걸 이제 모니터링한 결과를 서버에 보내고 하는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때 이제 통신 모듈에서 제공하는 AT 커맨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커넥티드 카는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양한 이제 네트워크의 그런 기능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LTE 캐데몬 그 모듈에 보면 AT 커맨드 모드 말고 PPP라고 해서 네트워크 전용 통신 모드가 있습니다. 그 통신 전용 모드를 이용을 해서 이 통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제 MCU에서는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스택을 직접 올려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에 사용하는 LTE 캐데몬이랑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14일에는 최현우 ST 과장이 ST 모터 솔루션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모터는 서버 드라이버, 전동 공구, 세탁기, 청소기, 에어컨 등 다양한 산업용 및 가정용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 ST는 MCCC에서 모터 제어 솔루션을 제시하고 개발을 돕고 있는데요. MCCC에서는 하나의 MCU로 2개 또는 3개의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도 가지고 있고 IPM-SM, SPM-SM이 아닌 브러시리스 모터에 대한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터 컨트롤을 위한 ST 솔루션에 대해 최현우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ST MC SDK는 ST 데모보드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모터 제어 및 하드웨어, 펌웨어에 맞게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생성된 코드는 대부분 오픈소스로 레디2런 상태로 제공되고 모터 제어를 위한 UART 프로토콜 및 GUI도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ST에서 제공하는 데모보드나 SDK의 모터 제어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MCCC에서 모터 제어 솔루션을 제시하고 개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MCCC에서는 하나의 MCU로 2개 또는 3개의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도 가지고 있고 IPM, SPM이 아닌 브러시리스 모터에 대한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 공구에 사용되는 영속 또는 저속에서 사용한 셋서리스 솔루션, 헤어드라이어를 위한 모터 제어 솔루션, 고압 또는 저전압, 서버 드라이브를 위한 솔루션 등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솔루션을 보유 중입니다. 2월 15일에는 이창희 인피니언 이사와 자기 유도 방식 무선 충전기기와 인피니언의 기술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부터 출시되는 자기 유도 방식의 무선 충전기기는
치 1.3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치 1.3에서는 5W 이상의 충전을 지원할 때 암호화 인증 기능이 필요하고 인증 테스트의 항목이 기존의 120개에서 632개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인피니언의 무선 충전 솔루션인 WLC1115는 치 1.3을 지원하는 다양한 무선 충전 전송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에 대해 이창희 인피니언 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인피니언의 무선 충전 솔루션인 WLC1115는 치 1.3을 지원하는 다양한 무선 충전 전송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피니언의 ACDC 파워 솔루션인 PAG1과 같이 적용해서 USB-C 충전기와 무선 충전기를 통키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고, 인피니언의 USB-C PD MCU 솔루션인 PAG1과 같이 사용하시면 USB-C 모니터나 도킹 스테이션에 무선 충전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피니언의 USB-C PD 소스 컨트롤러인 CYPD7171 솔루션과 같이 사용하면 전력 부하 분산 기능이 가능한 유무선 충전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인피니언의 무선 충전 솔루션인 WLC1115의 특장점으로는 먼저 하드웨어 측면에서 USB-C 컨트롤러, 벅부스트, LDO, 게이트 드라이버를 자체 내장해서 비용 효율적이고, 인피니언의 우수한 모스펫 및 보안 솔루션과 같이 연계해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성유창의 그랑프리입니다. 지난 15일부터 4일간 한국전자파학회 동계종합학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 성유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 기자, 학술대회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전자파학회 학술대회 영상 먼저 시청 후에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5일부터 4일간 열린 한국전자파학회 동계종합학술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됐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500여 편에 가까운 논문 투구와 1000여 명 이상의 회원 및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동계종합학술대회의 주제는 인류를 향한 전자파 기술, 반도체에서 우주, 국방산업까지였습니다. 이에 맞게 학술대회에는 5G, 6G 무선통신, 우주, 국방, 위성, 공공 및 의료 분야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전자파 기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육종관 한국전자파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년간 지속되어온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국내외 전자파 분야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3박 4일 동안 치열하게 공부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워크숍과 튜토리얼을 통해 입문자 및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과 교류의 기회를 가지고 한층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육종민 한국전자기술원 책임연구원은 밀리미터파 고집적 모듈을 위한 패키지 기술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최근 통신 데이터량의 급증으로 밀리미터파 대역 통신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밀리미터파 부품 및 모듈에선 매우 높은 정밀도와 설계 제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패키지 기술에서 반도체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웨이퍼 레벨 패키지 WLP 기술 적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출력과 고주파 특성 모두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WLP 기술인 메탈 코어 패널 패키지 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28GHz RF 프론트엔드 모듈 개발 결과도 소개했습니다. 또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전책국장은 UAM, 무선 충전, 자율주행차,
스마트 센서, 6G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이 필요한 디지털 전략을 위해 전파의 지원은 필수이며 학회에서 논의되는 기술들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도 진행됐는데요.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방송통신교육원, 엠코전자 주식회사, 그리고 건국대학교 차세대 무선전환센터가 함께 전파 및 ICT 융합 산업 분야 재직자 전문 인력 양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새 기관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기술교육,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 개최,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경력 성장,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협력, 정보 및 교류 상호 협의 등 활발히 교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파방송통신교육원은 전파 이용 산업 분야 재직 전문가 양성 교육을 3월부터 개설할 예정이며 박영철 한국외대 교수, 구현철 건국대 교수, 오정석 서울대 교수 등 우수한 대학 교수진을 초빙해 전자장 해석과 시뮬레이션 실습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날 학술대회 현장 로비에는 산업체 및 기관 전시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엠코전자를 비롯해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 리골코리아, 웨이비스 등이 참가했는데요. 무라타 제작소의 솔루션을 유통하는 엠코전자는 유한요소법 기반 CAE 소프트웨어인 femtet을 전시했고, 키사이트와 리골코리아는 계측기, 웨이비스는 차세대 0.2 마이크로미터 공정 로드맵을 소개했습니다. 학술대회에 전시한 기업들의 인터뷰 기사는 이포디스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파 관련 기술 및 학문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전자파 학회 소식 잘 들었습니다. 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2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글로벌 반도체 소재 장비 전문 전시회인 세미콘 코리아 2023을 취재했습니다. 앞서 스케치 영상을 통해 세미콘 코리아 현장을 잠깐이나마 살펴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세미 스크로보초바 마켓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2023년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550억 달러 하락한 마이너스 7%의 역성장을 예상했습니다. 또한 2024년을 업황 회복의 해로 내다보며 반도체 장비 시장은 2024년 17.5% 상승한 1072억 달러 시장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조셉 마크리 AMD 부사장은 기조연설에서 CMOS 이미지 센서에서 웨이퍼 투 웨이퍼 하이브리드 본딩이 대량 생산에 적용된 가운데 기술 성숙도가 떨어져 실제품에 적용되지 않던 D2W 기술이 AMD 제품에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배시, EVG 등 부스를 통해 하이브리드 본딩 솔루션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주요 업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노광 장비 기업인 ASML은 이번 전시회에서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네, 저희는 ASML이고요. 그 반도체 공정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리소그래피에 대해서 회사 관련해서 설명도 하고 저희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채용 부분을 많이 추가를 해서요. 여기 방문하시는 구직자분들께 채용 간담회 설명회를 하고 있고 엔지니어로서의 하루를 체험해 보실 수 있는 VR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께는 저희 인사 담당자와 미니 채용 설명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ASML의 렌즈를 공급하는 자이스도 이번 전시회에서 EUV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AMG EUV 3.0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반도체 쪽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EUV 기술이 이제 점점점 멋져되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곧 다가올 하이-NA 기술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3.0 장비에서 하이-NA 레디가 되게끔 다 준비를 해놨고 이미 이제 지금 고객사에 이제 프로모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머크는 이번 전시회에서 적시적소 소재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한국머크는 전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 개발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공급망을 형성하는 디지털 솔루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머크의 김우규 대표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지난 50년 정도의 그 반도체 역사를 돌아다 보면은 50년 동안 거의 500 빌리언 유로가 이제 반도체 성장을 했었는데 앞으로 10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그거의 2배가 되는 그 예상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10년 안에 지금 현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그 계획하고 있는 메가팹들이 전 세계적으로 50개 이상 지어져야만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반도체 시장의 미래는 굉장히 밝고요. 오늘의 약간의 그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 곧바로 다시 성장을 계속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이런 새로운 공장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면서 저희 같은 그 머티리얼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와 장비 회사들의 엄청난 기회가 지속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코리아의 입장은 지금 상황은 잠깐은 어려워도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원익 머티리얼즈는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품군 및 프리커서, 암모니아 수소 등 자사 공급 능력 등을 소개하고 고객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한정욱 원익 머티리얼즈 대표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동안 저희가 이제 제조 공정용 특수가스 위주로 해왔다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전개해 나갈 것이 이제 프리커서 영역. 프리커서 사업을 이제 지난 한 5, 6년 동안 R&D 영역에서 쭉 추진해 왔고 그것이 이제 제대로 검증이 되기만 하면 그 영역이 이제 저희들이 새롭게 진출하는 영역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COS라고 또 다른 에칭가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 역시 저희가 플랜트를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 영역 역시 우리가 매출 확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래를 위해서는 저희가 수소 에너지가 이제 앞으로 그 저탄소 정책에 의해서 나중에 꼭 필요한 기술로 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친환경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를 이제 생산하는 연구 활동을 쭉 해오고 있고 아마도 그것이 올해 내에는 이게 양산 기술로서 검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된다면 아마 내후년서부터는 그것 역시 에너지 사업으로도 저희가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저탄소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 GWP 인덱스가 지금 에칭가스는 되게 높아요. 막 그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가스 개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착수할 것이고요. 그것 역시도 아마 성공적으로 마무리만 된다면 지금의 에칭가스의 아마 서플라이어의 그 공급망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미코세라믹스는 세라믹 히터, ESC 등 세라믹 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제품들을 이번 전시회에서 소개했습니다. 미코세라믹스는 일본 회사가 90% 이상 점유하던 반도체 증착 장비의 핵심 부품인 세라믹 히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12년 만에 이 분야 세계 시장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비결에 대해 염은원 미코세라믹스 대표이사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본 회사들이 정말 그 수십 년 동안 세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에 저희들이 후발주자로서 들어간 지가 벌써 20년이 넘습니다. 사실은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년 동안 꾸준히 연구 개발과 또 시행착오와 이런 고객과의 어떤 공동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 왔었고요. 특히 이제 그 2019년도 7월 달에 일본의 수출 규제, 반도체 핵심 소부장 부품들이 수출 규제가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 또 이렇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이제 소부장 업체에 적극적인 또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일본 회사들 대비해서 저희들의 장점이라고 보는 거는 어떤 신규 제품을 개발할 때 새로 설계를 해서 시제품을 전달하는데 일본 회사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거를 한 달 안에 고객한테 피드백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어떤 실제로 하나의 제품이 이게 설계가 되고 테스트가 돼 가지고 장비에서 이제 POR 제품으로 활용이 되려면은 리비전이 뭐 적게는 10몇 번, 많게는 20번 이상의 리비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리비전 할 때마다, 한 번 할 때마다 6개월, 1년 이렇게 기다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고객으로 하여금 결과를 빨리 보고 보완할 부분을 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서 저희들이 좀 2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세라믹 히터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라믹 ESC 정전척입니다. 정전척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막질로 이렇게 올라간 그런 막들을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그 좁고 깊은 홀을 뚫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식각 공정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막질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좁고 깊은 홀을 뚫으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특별한 ESC가 필요합니다. 네, 이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이번 세미콘 코리아에서 반도체 기술을 뽐냈습니다. 올 한 해 어려움을 딛고 반도체, 소재, 장비 기업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2월의 웨비나입니다. 2월 2일에는 저희 E4DS 뉴스에서 김현석 AMC 플래닛 대표를 모시고 AI 테크 콘서트, 컴퓨터 비전의 활용, AI 화재 감지 시스템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CCTV를 통해 입력되는 영상을 인공지능이 분석해 화재 초기의 관제센터의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과 이에 접목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탐구하고 관련 인사이트를 공유했습니다. 김현석 AMC 플래닛 대표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반적인 카메라에서 이런 화재를 이렇게 디텍트를 하게 되죠. 디텍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신경망을 통해서 각 우리 관제 시스템이라든가 모니터링 시스템에 얼러트를 주게 됩니다. 근데 뭐 이건 간단하게 저희가 만든 UI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좀 더 이제 유저 프렌들리한 그 UI로 바뀌겠죠. 연기라든가 불꽃이 카메라에 감지가 되면 카메라에서는 관제 시스템에다가 그 영상이 전달이 되겠죠. 관제 시스템, 즉 뭐 DVR이라든가 MVR에서 신경망이 이미 탑재되어 있을 거고요. 거기서 불이라든가 연기라는 걸 감지하게 되면 이제 얼러팅을 주는 아주 간단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를 얼만큼의 정확도로 이걸 디텍트 하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되겠죠. 2월 14일에는 마이크로칩에서 싱글 페어 이더넷을 통한 혁신,
마이크로칩 SP 솔루션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10베이스 T1S에서 10G 플러스에 이르는 SPE 기술 및 SPE의 대상 시장, 해결 과제 및 이점에 대해 다뤘습니다. 웨비나를 진행한 김민근 책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의 백베이스 TX와 백베이스 T1을 비교해보죠. 백베이스 T1의 경우 싱글 페어를 지원하는 대신에 케이블 도달 거리가 15m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프리퀀시 밴드위스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MLT3 라인 코딩 방식에서 PAM3 방식의 라인 코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의 1000베이스 T 대비 1000베이스 T1에서도 싱글 페어를 적용하는 대신에 케이블 도달 거리가 짧아졌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동차인 패신저 비클에서는 15m까지 지원을 하고요. 버스나 화물차 등의 커머셜 비클에서는 40m까지 지원을 합니다. M 베이스 T, 10G 베이스 T, NG 베이스 T1에 대한 비교입니다. M 베이스 T에서 N은 2.5G, 5G를 의미를 하고요. 4개의 페어로 최대 100m까지 지원을 하죠. 10G 베이스 T에서 역시 4개의 페어로 100m까지 10GBps의 속도를 지원을 합니다. 반면에 NG 베이스 T1에서는 싱글 페어를 지원을 하고 케이블 리치는 15m까지 짧아졌습니다. 2월 21일에는 저희 E4DS 뉴스가 코드주 장병남 대표를 초대해 LTE 캐데몬 애저 IoT 센트럴로 커넥티드카 컨셉 제작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최신 자동차들은 커넥티드카를 컨셉트로 상시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를 지향하는 데 반해 기존 자동차들의 경우는 상시 네트워크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구형 자동차도 자동차 구조 변경의 법규를 어기지 않으면서 기능 확장이 가능한 커넥티드카 컨셉을 소개했습니다. 장병남 대표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이 프로젝트에 사용했던 제품 및 부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코드주에서 만든 LTE 캣 M1 내장형 모뎀을 사용을 했고요. 특징을 들자고 하면은 이 통신 모듈이 무라타에서 만든 여기 달려있는 모듈인데요. 무라타에서 만든 타이번 SC라고 하는 LTE 캣 M1 모듈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통신 모뎀을 이용해서 200개 이상의 회사가 자체적인 제품을 디자인을 해서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 회사들은 양산도 진행을 해서 그 회사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URL과 이 디바이스마트 URL과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오픈소스는 이 GitHub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한 무라타 캣 M1 모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타이번 SC라고 하는 모듈이고요. LTE 캣 M1에 다양한 밴드를 지원을 하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SKT, KT U+를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버네이션 커런트 3마이크로암페어라고 나와 있는데 PSM 모드로 들어갔을 때 3마이크로암페어로 굉장히 낮은 저전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11.4, 11.1 곱하기 1.5mm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크기가 굉장히 좀 작습니다. 11.4니까 굉장히 작고 그래서 굉장히 작고 저전력인 그런 캣 M1 모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23일에는 텍트로닉스에서 TMT4 PCI 익스프레스 Gen 3.4 TX RX 성능 검증을 위한 최적의 테스트 솔루션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PCI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는 고속 시리얼 인터페이스의 최강자 중 하나이나 검증 및 측정 엔지니어가 테스트하기에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TMT4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출시한 장비인데요. 이 장비 특색에 대해 이번 웨비나를 발표한 박영준 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트로덕션을 좀 보시게 되면 텍트로닉스의 TMT4 마진 테스터는 일단 모토가 한 4가지로 나와 있어요. 뭐냐면 심플 셋업입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두 장표에서 보시면 오실로스코프와 버트스코프 테스트 셋업은 상당히 복잡하죠. 커넥터에 대한 케이스도 복잡하고 트랜스미터 테스트를 하실 때 상당히 좀 복잡한 형태도 있지만 실제로 또 버트스코프 테스트를 하실 때는 상당히 많은 케이블과 커넥션이 이제 수반이 돼야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데이터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커넥터 케이블도 많이 들어가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BER을 테스트하기 위한 패턴의 캘리브레이션 한다는 거는 일반적인 어떤 펑션 엔지니어들이 하시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트레이닝 또는 뭐 PCI 익스프레스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테스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마진 테스터 같은 경우는 심플 셋업, 컨피그레이션 간단합니다. 앞에 있는 커넥터에 말 그대로 그냥 케이블 하나만 연결되면 PCI 익스프레스 젠3, 젠4에 대한 I 다이어그램을 바로 여과 없이 아주 빠르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3월의 웨비나입니다. 3월 7일에는 유니버셜 로봇에서 협동 로봇 활용 가이드, 코봇으로 머신 탱딩 하기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3월 9일에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서 ST의 새로운 고성능 MCU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3월 14일에는 에로우 일렉트로닉스에서 RF 신호체인 성능 최적화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3월 28일에는 마이크로칩에서 로라 솔루션, 장거리 무선 통신 기술과 다양한 IoT 분야에서의 적용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2월의 주요 기사입니다. 지난 16일 개최된 스마트콘 컨퍼런스에서 연사들은 디지털 트윈 기술로 현장 워크플로우 시공 관리, 현황 측량과 토공 물량 산출, 안전 작업 관리가 가능해져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한림대 도원학술원 개원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AI 시대에 일어날 기술 혁신의 중심에는 항상 메모리 반도체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UAM 실증을 위해 46개 기업, 7개 컨소시엄이 협약식을 갖고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2022년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가 44만 8천 대가 판매되며 33만 3천 대가 판매된 경유차를 넘어섰습니다. 중국이 1월부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미국도 동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보조금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미래 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유치 및 조성을 위한 준비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신제품 및 IT 소식입니다. IBM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전자빔 이미징의 혁신인 냉전계 방출 기술을 상용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가 글로벌 서버 시장 점유율 1위의 델 파워 엣지 포트폴리오에 13종의 차세대 모델을 추가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이노베이션 서밋 코리아 2023을 개최하고 디지털화와 전기화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파워 SSO 16 패키지 스타일의 다니엘 듀얼 4채널의 자동차용 하이사이드 드라이버를 출시했습니다.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가 TO247과 TO220보다 2배 이상 전력 밀도를 향상시킨 BOM을 줄여 전반적인 시스템 비용을 낮춘 상단면 냉각 패키지를 제덱 표준으로 등록했습니다.
네, 이제 2월의 월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꽃이 피는 3월에는 더욱 풍성한 뉴스로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